대목인즉 그들 석방자들이 제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제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탓인 모양이다.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몫을 눈을 지르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하다.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두루뭉실한 손길로 얼버무려온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명주는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훅 품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하긴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 살겠다는 그 일이 말이지. 부모나 가까운 핏줄이라든지 아무도 없소? 있어요.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명주는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A는? 명주는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금시 헬쓱해진다.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른쪽 인지를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면서 미안.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1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사사 51번째 시간 저는 냠냠쌤입니다. 저는 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박 사장님과 쿠키님, 차차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때 필수였던 소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현대소설에서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되는 소설이죠. 이제는 이 정도면 고전 반열에 올라야 되지 않나 싶은 최인훈 작가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다 읽은 소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요. 이 녹음을 위해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풀었었던 것 같아요. 광장의 의미는, 밀실의 의미는. 그거는 그거 되게 생각이 많이 나죠. 갈매기 맨날 물어보고. 그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길었나? 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진짜요? 저는 왜 이렇게 짧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경험이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당시에 필요한 부분만 읽었었나 봐요. 먼저 차차님의 줄거리 책 속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훈의 광장은 냠냠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입니다. 광장은 1960년 최초로 발표된 이래 2010년 새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개작을 거칩니다. 작가 최인훈의 삶과 함께 광장이라는 작품에도 하나의 삶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광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만큼 광장은 최인훈 필생의 역작이라 할 만합니다. 소설은 크게 세 개의 공간, 세 개의 시간대가 섞여 전개됩니다. 해방 후 주인공 명준이 살았던 남한, 월북 후 북에서의 삶, 그리고 현재 중립국으로 가는 타고르호, 이 세 이야기가 중첩되어 명준이 그동안 남한과 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왜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먼저 해방 후 남한에서 명준의 삶을 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명준은 서울의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대학 신문에 자신의 시를 게재하기도 하는 등 문학적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욕과 목표를 갖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빈둥빈둥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흥이 나지 않고 마음을 쏟을 일도 없습니다. 그가 보기에 해방을 맞은 남한 사회는 건전한 정치와 토론을 위한 광장은 없고 모두가 자신의 밀실만을 가꾸기 위한 탐욕만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준은 해방과 함께 북으로 떠난 아버지가 북에서 잘 나가는 선전 영웅이 된 탓에 경찰서에 붙들려가 고초를 당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으로 밀항하기로 명주는 결심합니다. 이후 북한에서 명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명주는 북에서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북에서의 공산혁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곧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공산주의 혁명 후 북한 사회는 당의 말씀을 복창만 하며 살아야 하는 꼭두각시들의 나라였습니다. 광장에서는 인민들을 위한 혁명을 부르짖지만 그것은 오직 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북한의 사회는 개인의 밀실은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 노름에 익숙해질 무렵 명주는 발레리나인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둘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던 명주는 전쟁 중 은혜가 전사하면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윽고 포로로 잡힌 명주는 어디로 갈 거라는 물음에 중립국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중립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립국으로 떠나는 타고르호에 몸을 실은 명주는 긴 항해길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큰 갈매기 하나와 작은 갈매기 하나를 만나고 그들의 부름을 들으며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소설 광장은 우리에게는 남북의 이념 대립을 다룬 소설로 익숙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진한 답을 갈구하는 소설입니다. 조각조각 잘려나간 소설 읽기가 아니라 소설 전체를 통독하는 책 읽기의 즐거움을 같이 느껴보기 위해서 이 소설 광장을 추천해 봅니다. 네, 광장 오랜만에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는지. 저는 분량 때문은 아니고 처음에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우선 강했고,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운이 길고 질문을 많이 남기고 이런 소설이 좋은 소설이다라고 하신다면 누군가가 그럼 이건 참 좋은 소설이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냐? 그건 아니다. 이게 저의 광장에 대한 솔직한 느낌? 네,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게 처음 발표된 게 60년대에 발표됐잖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60년 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면에서나 정치, 문화, 뭐 사회적인 맞아요. 면에서나 그건 진짜 맞는 네, 것 비교해 봤을 때 60년대 이전에 이런 작품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니 되게 놀라면서 읽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60년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에 20대, 30대이려면 몇 년도에 태어나야 하나. 그럼 30년이나 40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5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태어난 그 시대가 20년대, 3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는 큰 할아버지, 네. 막 이런 그쯤에 계시던 분들을 이 남자 주인공하고 같은 세대다라고 이제 대입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죄송해요, 이 단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꼰대스러운 그 있지만 그분만의 이제 남성성과 그분만의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 주인공한테 살짝 대입시켜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네.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랬겠다. 뭐 이래서 할머니가 싫어하지.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빼고 어쨌든 네, 할머니 싫어. 소설의 묘미는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맞아요. 좋은 점과 그 사소한 그 찌질함? 찌질함,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재밌게. 하나의 그 소소한 에피소드를 읽을 때는 그게 참 재미있고 이제 밀실 광장 논의는 다시 곱씹어볼 만하죠. 근데 요즘엔 SNS의 세대라서 이게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현재. 네.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의 밀실과 나의 광장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그 광장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겠다 싶었어요. 읽으면서 광장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이걸 하나의 답으로 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뻔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요. 네. 그때 그 중립국
어디로 가겠는가 동무하니까 중립국. 맞아요. 그 부분이 항상 부분을 교과서에 나오고. 네, 배웠었는데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좋은 소설일까? 뭐 남북의 이념을 다룬 소설이니까 우리가 배우나 보다 그냥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 와서도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고 또 가르칠 일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란 게 일단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고유어의 아름다움. 그 문체의 아름다움을 너무 느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작가가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쓴 게 얼마나 놀라웠을까. 당시에 정말 소설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당시에 그런 것도 굉장히 놀라워서 막 이념과 사상과 이런 거에 치중하던 때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건 되게 놀랐어요. 이 광장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다뤘나? 이 전체적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고 좀 야하지 않았어요? 나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별로였나 봐. 네.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대 소설은 본디 사랑이 중심이에요. 근데 본디 사랑 저희는 소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배웠잖아요. 때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념 소설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난 키워드에 없었어요. 근데 광장. 이념이든 뭐든 다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런 흐름 게- 안에서. 그런 깨어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거는 혹시 지금 쿠키님이 지금 우리랑 다른 교육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명준이 자신의 광장이 의미 없음을 이렇게 막 계속 회한하는 그 장면이 은혜가 모스크바 가버렸을 때거든요. 맞아요. 지킬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그러니까 느낌? 우리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밀실 없는 광장은 의미가 없고 광장이 없이는 밀실도 또 의미가 없는 게 이 소설의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 때 너무 광장 이야기만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밀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밀실도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하지 솔직히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문제를 풀기 위한 음. 그런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뭐 사랑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갈매기 이야기 갈매기 나오면서 의미할 때만. 네, 그때 조금 그냥 약간 그때도 사랑보단 그냥 뭐 가족이라든지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었지. 여기서 명주는 철저히 청춘이잖아요. 그러면서 청춘이 느끼는 그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러죠? 사랑이 인생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책에서 계속 서술되고 살금살금 되게 야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전 상상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이거 봤었나? 봤으면 나 전혀 고등학교 때 이거 봤으면 나 숨겨놓고 읽었겠는데 막 이러면서 저 그 부분만 달게 그러니까. 읽었는데요. 그 정보 혼자만 갖고 계셔가지고. 어머. 네, 우리 먼저 그 이명준 주인공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작가 서문을 보면 주인공 이명준에 대해서 작가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명준을 되게 벗처럼 친구처럼 느끼는 그런 서문들. 저자가 말한 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보면 나는 그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그가 열심히 살고 싶어한 사람이라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지금 되게 뭐 아무 것에도 흥미를 가지지 않고 좀 시큰둥하고 삶에서 그렇게 뭐 뭔가를 열정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북에서든 남에서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 진짜 작가의 말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의미주의자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나 왜 살지? 삶의 의미는 뭐지? 별로 생각 안 해도 하루하루 재밌게 잘 사시는 분 많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그런 삶도 참 행복하고 좋은데 이명준은 그렇게는 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 하루가 뭔가를 위한 삶이거나 설정값에 있죠. 철학. 설정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와요. 맞아요. 전형적인 젊은이. 철학자. 네, 젊은 철학도라는 아. 게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은혜랑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이 젊음의 성질이 어느 정도 퇴화될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박탈됐죠. 현재 이 명준의 스토리 안에서. 아버지처럼 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소설에서 계속 시간이 주어져서 은혜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해서 정착해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계속 그 가정이나 자기가 그 뭔가 품어야 되는 무엇을 계속 갈구하고 그것을 품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위한 광장이고 이걸 품을 수 있는 밀실인 건데. 네. MBTI로 따져보면 아이인 것 같고. 그렇죠. 아이예요. 네, 무조건 아이예요. 무조건 아이예요. 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SF
피 전혀 계획적이지 않은 완전 피 충동적인 피 성향이 강한 그런 친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죠, 젊은이.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명준이 처음 서로 사랑하게 된 여자친구 이름이 윤혜라는 친구인데 이명준이 이제 윤혜를 두고 월북을 하게 되고 월북을 해서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아빠는 자신이 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빠는 사실 혁명가이고 독립운동을 했고 북쪽에서 혁명가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북해서 봤더니 명준의 나이와 비슷한 그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되게 적산 가옥에서 네. 배부르게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혁명만을 말하면서 많이 실망했죠.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은 아버지. 지옥이었다.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쿠키님 말씀하신 그 젊음이라는 키워드에서 유추 가능한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이 다 되게 진짜란 생각이 들어요. 젊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감정과 기성세대의 감정이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고 이게 어느 쪽이 뭐 경험이 적어서 니네가 틀렸어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 또 어른 세대들은 이미 꼰대야 이미 한물 가서 물러나야 돼 이것도 안 되고 이 둘이 서로 견인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사회가 형성되어야 어쨌든 가장 건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명준이 찾는 삶, 이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근데 정말 빨리 요약해 주세요. 주제가 뭡니까? 요약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건전한 광장과 따뜻한 밀실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너무너무 쉬운데요. 근데 그 박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도 그게 이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해도. 그럼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막 죽음 생각하고 월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철학도니까 물론 아버지가 북에 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이유 없이 맞고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고 또 북에 가면은 극단적으로 정말 앵무새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회가 당시에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는 전제인데 이명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다, 살면서.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왜 이렇게 격렬하게 살아야만 했는가의 이유도 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격렬했어요. 시대가 격렬했기 때문에 안타깝다. 평화로운 그 고민을 맞아요.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 이게 4.19 혁명이 일어난 해에 나온 소설인데 당시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명준 같은 고민을 크던 작든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가 이명준을 통해서 그 삶의 양쪽을 어쨌든지 보여준 거예요. 남한에서의 삶의 모습과 북한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결말까지 딱 제시되었을 때 당시 젊은이들이 이 소설을 읽고 얼마나 좀 느낀 바가 많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약간 자기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시대상을 소설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명준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찾기만 해요. 자기가 만들려 하지 않아요. 이명준이 할 수 있었던 노력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건 없었겠죠. 불가능했겠죠. 근데 그렇게 상처받고 다치면서 노력을 했나? 어떤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 있고 자기는 그 세상을 찾아가야 된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소설 속에서 정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이명준하고 대화하는 부분에서 보면 정 선생이 이명준이 남한 사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감잡고 듣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남남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명준이 어쩌면 내가 때가 되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겁나서 못하겠다라고 하죠. 자기는 너무 무섭다. 네. 그렇지만 남한에서 이런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 이런 거에 얽히지 않고 명준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든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뭔가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렇게 좌절되지 않았다면
저는 별로 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음. 근데 세상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뭘 하려고 했을까요? 시를 투고 네네. 그것도 하나의 행위죠. 그런 것도 행위인 거예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를 투고하고 글을 투고하고 당시에 되게 회의에 너무 괴롭고 절망하던 시인들, 문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기보다 그냥 막 너무 그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해 윤혜에게 달려가고 거기서 울컥 윤혜에게 손을 내밀고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게 도피성 사랑 아닌가라는 느낌? 근데 이 아까 MBTI 말씀해 주셔서 이게 좀 활용이 되는데 이 사람 I잖아요.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다 치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I인 사람한테 다른 거센 행위력을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건 좀 다 자기의 성격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럼 행동들이 제가 모여서 이 성격을 안 좋아하는 걸로. 맞아요. 그거 훨씬 더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분 실제 그럴 수 삶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청소년 독자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이명준 너무 답답하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깊이 공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글을 쓴 이제 내포 작가라고 불려 있는 이 글을 쓴 입장에서는 그것을 옹호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고 그게 드러난 부분을 그래서 일부러 인트로를 읽었거든요. 근데 중립국 선택해서 가는 그 배 위에서 자신이 마치 쫓겨난 네, 자기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그런 이제 시선을 받는다. 그럼 우리 이제 다양한 광장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답으로 외웠던 그 광장의 의미. 근데 저는 그렇게 당시에 하나로 대답할 수 없었던 의미들을 이번에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광장이 뭘까? 명준이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엄청 말 길게 하고. 4페이지씩 해요. 한 번에. 제가 다 해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는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주인공은 진짜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최인은 작가님이신 건데. 맞아요. 진짜 약간 본인 작가성을. 등판.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정치적인 광장, 네. 또 경제적인 광장, 맞아요. 문화의 광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전 되게 공감 많이 공감됐어.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명준이 말한 그 광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책의 표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할게요. 네. 정치의 광장은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 정치의 광장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경제의 광장은 선량한 시민은 자물쇠를 잠그고 창을 닫고 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시장으로 가는 때만 자기 방문을 연다. 광장에는 도둑 물건이 넘친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광장은 이제 헛소리의 꽃이 만발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아편꽃 기르기가 한창이다. 네네. 이제 62쪽에 보면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각기의 밀실은 신분에 맞춰서 그런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까요. 좋은 아버지, 프랑스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깨끗한 교사를 목 자르는 나쁜 장학관,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역설. 아무도 광장에 머물지 않아요. 필요한 약탈과 사기만 끝나면 광장은 텅 빕니다. 광장이 죽어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 사회를 이명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비단 나만뿐일 것인가. 인간이 있는 곳 어디나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가 형성된 이유로 다 계속 이러지 않았을까. 그럼 작가는 너무 이상을 쫓고 있나요? 그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이상을 쫓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 닿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게 이상일 수 있죠. 이 사람이 화두를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도 저는 이상일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 방향성이겠죠. 그 방향성의 끝을 이상이라고 본다면 이상일 수 있고 그 끝에 가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 그럼 북한의 광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북한의 광장은 죽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있는 광장. 죽어있는 광장? 네, 남북을 가르기 전에 기본적으로 광장이 뭔지부터 합의를 볼까요? 저도 좋아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광장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죠. 저는 또 사회 저는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에 살아있음을 다짐하는 마지막 광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하나가 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서의 진심은 정말 순도 100%의 진심인데 그것이 되게 휘발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명준이 마지막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마지막 광장이라는 것이 이거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게 슬프다. 이게 다 못 찾았구나. 어디에서도 다 못 찾고.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의 제목은 왜 밀실이 아니라 광장일까 읽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광장이랑 밀실은 동전의 양면이라서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작가가 하고 있구나라고 읽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왜 제목이 광장이구나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지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나 속성에서 광장은 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제대로 된 광장, 자기가 원했던 광장을 찾지 못하는데 이명준이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을 아까 남한처럼 조금 짧게 읽어드리면 잿빛 공화국이다. 혁명이 아닌 혁명의 흉내냄이다. 라고 하면서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라는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 개개인이 모인 광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북에서는 개개인이 없는 광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장이라는 곳이 사회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는 공론장이죠. 서로 자신의 맞아요. 입장에 처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북은 그게 아니라 당이 지시하는 대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진정한 광장이 아니고 흉내내는 광장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인 곳이다라고 여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하고 개인들은 복창만 한다라는 게 이명준의 시선인 거죠. 그리고 광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특성이 좀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은 광장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죽어있는 광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광장의 핵심이 개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서서 그런 개인들이 모인 광장이어야 살아있는 거지. 다 뇌 없는 그냥 뇌강지들이 복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초반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대 간 갈등이 있든 아니면 입장 차이가 있든 했을 때 그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곳이 광장인데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은혜는 원래 모스크바에 안 가기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스크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간 거죠? 당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해 안 되긴 이해 안 됐어요. 우선 이 소설 안에 여성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로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읽었어요. 맞아요. 여성 캐릭터가 좀 너무 목소리가 없어요. 그때는 진정한 그런 어떤 이명준 되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이 사람 청년이고 이렇게 생동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이 여성 캐릭터들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성상이구나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 부분이 변명을 있어요. 하자면요. 작가도 그걸 알아요. 맞아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못 썼어. 그래서 그냥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그랬구나.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저는 95페이지인데요. 사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몸을 따른다. 몸이 없던들 무얼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고지라는 소원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의 몸이란 허무의 마당에 비친 외로움의 그림자일 거다. 네,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광장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어떨 때는 밀실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되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가 건강한 밀실이 건강한 광장 밝은 광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961년판 작가의 서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느냐에 있다.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랑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우리는 분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묻꽃이 피고 영혼과 신들의 동상으로 치장이 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라
우람한 합창에 한몫 끼기를 원하며 그와 똑같은 진실로 개인의 일기장과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에 입고 간 애인의 장갑이 얹힌 침대에 걸터 앉아서 광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의 생각이 제일 그쵸?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는 그게 관에 비유된 부분을 접어왔는데요. 네, 이렇게 길게 있지만 중간에 좀 잘라서 보면 그 커다란 관 속에 이 관은 이제 미라가 원래 들어있는 관이에요. 근데 커다란 관 속에 비웃두름처럼 무력하게 드러누워 잠드는 광장이 그 관이었다. 한 줄에 꿰인 드럼 속에 한 마리인 자기라는 한 몸. 그 몸 속에 관이 있고 그 또 관 속에 관이 있고 그것들의 가장 안쪽에 선생때 그 미라관이 있고 그 미라관의 그 비어있음의 안쪽에 또 다른 관이 있을 것 같다. 가장 깊은 관, 가장 안쪽의 관, 그 비어있음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스산한 마지막 관에 도달하려고 나는 살아왔는가. 이 관에 누워있는 나는 악몽이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깰 수 없는 꿈이다. 이 꿈에서는 깨지 못한다. 이것은 현실이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접어둔 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처음에 느껴지는 조금은 낯선 문체, 낯선 사고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어떤 소설 초기 장벽들을 좀 넘으면 빠져들어 읽을 수 있는 소설, 광장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개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주호민 작가의 만화 신과 함께 신화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사는 1일, 11일, 21일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